안녕하십니까. 로켓 완성 AP 부스터 찐쌤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첫 강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은 아톰과 에이토믹 티오리, 즉 원자와 원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원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 누가 뭘 발견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고등학교 때 항상 배우는 사람, 보어죠. 그죠? 그래서 보어의 모델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의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의 캠 바구니.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울 내용은 아톰과 엘레먼트의 차이예요. 자, 아톰은 한국말로 원자죠. 원자. 자, 그 다음에 엘레먼트는 원소예요. 자, 근데 이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기초 이론 강의인 만큼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토믹 티오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떤 사람이 뭐를 발견했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보어의 모델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톱의 개념, 그 다음에 캣아이온과 N아이온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아톰은 뭐냐면 일단 원자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원자는 질량을 갖고 공간을 채우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매터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아톰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직 빌딩 블록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톰은 너무 작아서 파워풀한 마이크로스코프이 없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라는 게 어떤 그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단위 빌딩 블럭인데 그러면 아톰과 엘레먼트, 즉 원자와 원소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기본 단위가 이 아톰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이 엘레먼트는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성분을 나타내는 종류예요, 종류. 그리고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pure substance, 그러니까 순물질을 또한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그 예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H2O예요. 자, 물이죠, 그죠? 자, H2O에는 지금 엘레먼트가 두 개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엘레먼트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을 나타내는 종류예요. 자, 지금 H2O를 보면 하이드로전, 그 다음에 옥시전 이렇게 종류는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엘레먼트는 두 개라고 해야 되고요. 자, 원자, 아톰은 총 몇 개예요? 하이드로전 아톰 두 개, 옥시전 아톰 한 개. 그래서 원자, 아톰은 총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2, 이건 나이트로전 가스죠, 그죠? 이 나이트로전 가스인 N2는 지금 보시면 엘레먼트, 즉 원소지, 아톰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N2는 엘레먼트, 원소인 건 맞아요. 왜냐면 N2는 한 종류의 원자, 즉 나이트로전 한 종류밖에 없죠, 그죠? 자,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순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N2는 몰레큘이긴 하지만 엘레먼트는 맞아요. 하지만 N2를 아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N2는 나이트로전 두 개로 다시 이렇게 뽀개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아니에요, 그죠? 더 쪼개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N2는 아톰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U는 금이죠. 골드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엘레먼트이면서 동시에 아톰인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금이라는 한 종류의 아톰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원소 한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U는 더 이상 뽀개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톰 한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톰과 엘레먼트, 즉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정확히 아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subatomic particl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 아톰 내부에 보면 이제 가장 중앙에 뭐가 있죠? 뉴클리어스가 있죠. 그죠? 그럼 뉴클리어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프로톤과 뉴트론이 있어요. 자, 프로톤은 차지는 포지티브 차지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원자, 그 아톰의 가장 중앙인 코어에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안에 있고요. 자, 뉴트론도 마찬가지로 이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데 차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뉴클리어스 주위를 돌고 있는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일렉트론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 거기를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원자인데 이 중앙에 조그만 핵이 있죠. 이게 뉴클리어스예요.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뉴클리어스는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회색깔로 좀 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가 일렉트론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그 지역을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기초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이토믹 시오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처음에 이 모든 물질은 이 원자,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존 달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톰은 그냥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그리고 indestructible,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존 달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일렉트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일렉트론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또 발견했냐면 뭔가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물질도 이 아톰 안에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그 입자가 뉴클리어스라는 곳에 들어있다.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모형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분명히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일렉트론도 있고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입자도 있는데 골고루 섞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뭘 발견했냐면 뉴클리어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의 중심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 안에 프로톤이라는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입자가 있더라. 그래서 탐슨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보된 이론을 내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러더포드가 그 탐슨이랑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까 탐슨은 어떻게 생각했었죠?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입자랑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일렉트론이 골고루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러더포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원자 안에 그 중심에는 뉴클리어스가 있고 뉴클리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퍼져 있을 것이다. 분산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탐슨이 생각했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골고루 분포돼 있죠. 그죠? 지금 여기 파란색이 일렉트론이에요. 자, 근데 이 러더포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뉴클리어스가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공간은 다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에 일렉트론이 분산돼서 퍼져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드윅이라는 사람이 뉴트론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역시 뉴클리어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차지가 없다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어가 등장합니다. 자, 보어는 보어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데, 일단 이 사람이 그 주장했던 건 뭐냐면, 자,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지금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일렉트론이 발견되는 이 오비트,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오비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오비트이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보어는 뭐라고 믿었냐면 일렉트론이 대충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 로케이션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 이 궤도에만 존재하고 이 궤도와 궤도 사이, 여기 오비트과 오비트 사이에는 일렉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보어의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방금 전 그림보다는 훨씬 크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지금 중심에 보면 이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프로톤과 차지가 없는 뉴트론이 이렇게 같이 있는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일렉트론이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궤도를 보어는 뭐라고 했죠? 궤도를 오비트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오비트이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비트에는 일렉트론이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오비트부터는 최대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어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 일렉트론은 특정 오비트만, 특정 궤도만 돌 수 있고 그 궤도들은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렉트론이 지금 어떤 궤도를 따라서 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뉴클리어스예요. 뉴클리어스 안에 지금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프로톤이 있고 자, 프로톤이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일렉트론은 거기에 끌려오겠죠. 그죠? 서로 반대 차지를 가지면 서로 어트랙 하잖아요. 그러면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프로톤 때문에 이 일렉트론이 끌려오는데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이 오비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일렉트론 몇 개만 그릴게요. 자, 두 번째 궤도에는 최대 몇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일렉트론이 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궤도, 이거를 n은 1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두 번째 궤도, 두 번째 오비트는 n은 2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러면 보어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n 값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레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한 칸 한 칸 오를수록 땅으로부터 멀어지죠. 그죠? 그러면 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비유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뉴클리어스를 땅에 비유를 하자면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계단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오르빗이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지금 오르빗이 3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n 값이 증가할수록 그죠? 이 계단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밟고 다니는 계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계단 한 칸 한 칸의 높이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갈 때 이 계단 높이가 꽤 크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단의 폭은 다르지만 n 값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그죠? 지금 n 값이 증가할수록 뉴클리어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뉴클리어스로부터 이 오르빗이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레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어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지금 일렉트론이 4번째 궤도에서 2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째 궤도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2번째 궤도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내가 에너지를 써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뭐랑 똑같다고 했죠? 요 n 값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죠? 이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계단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죠? 뉴클리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밖으로 릴리즈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땅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자, 일렉트론이 어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에너지 차이는 자, 마이너스 자, 여기 R 값이 뭐냐면 리드버그 상수라는 거예요. 리드버그 컨스탄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컨스탄트예요. 정해진 값,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이게 리드버그 상수고요. 괄호하고 자 여기 N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도착했을 때 도착한 그 궤도의 숫자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4번째 궤도에 있다가 2번째 궤도로 갔죠. 그죠? 그러면 처음 출발한 게 NI고요. 자, I는 이니셜의 약자예요. 자,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지금 2번째 궤도죠. 그러면 이거를 NF라고 하는 겁니다. F는 파이널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NF가 2니까 여기 2의 제곱분의 1 빼기 NI가 얼마였죠? 4였죠. 그죠? 그래서 1 over 4 square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계산을 했더니 이 에너지 차이 값이 네거티브 값으로 나왔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됐다는 거예요. 밖으로 릴리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 n 값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즉 뉴클리어스에서 점점 더 멀어질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 차이가 파지티브로 나타납니다. 에너지를 더 써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바깥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일렉트론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릴리즈 돼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네거티브 사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호를 보고 에너지가 릴리즈 됐는지 아니면 앱솔브 됐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이젠버그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보어의 그 발견을 좀 더 improve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보어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자,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 주위를 궤도를 따라서 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궤도와 궤도, 오비트과 오비트 사이는 일렉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하이젠버그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아니다. 일렉트론의 정확한 로케이션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일렉트론의 정확한 로케이션은 알 수 없지만 단지 일렉트론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화학에서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뭐 깔끔한 선을 그리면서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설명할 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거기 올빗에만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렉트론이 발견될 확률이 다른 곳보다는 높다. 그리고 그 높은 그 발견될 확률이 높은 그 궤도를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기어를 바꿔서 자, 에이토믹 넘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피리오딕 테이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에이토믹 넘버는 뭐냐면 그 피리오딕 테이블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전을 보면 요 밑에 이제 이렇게 7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에이토믹 넘버인데 이 에이토믹 넘버는 그 아톰이 갖고 있는 프로톤의 개수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에이토믹 넘버는 그 아톰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주는 넘버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토믹 넘버를 알면 그 아톰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 에이토믹 넘버가 그 프로톤의 넘버랑 똑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카본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에이토믹 넘버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위에 이렇게 12라고 되어 있는데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넘버가 바로 에이토믹 매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카본 아톰의 매스가 1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유닛은 그램 퍼 몰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토믹 매스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로톤의 개수랑 뉴트론의 개수를 합하면 그게 곧 에이토믹 매스가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필기했듯이 자, 어떤 X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에이토믹 넘버고요. 에이토믹 넘버를 보통 Z라고 기호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에이토믹 넘버는 뭐랑 같다 그랬죠? 프로톤의 넘버랑 똑같고 이 아톰의 이 엘리먼트의 그 아이덴티티, 이 엘리먼트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넘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왼쪽 위에 있는 넘버는 매스 넘버예요. 이 에이토믹 매스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계산할 때는 프로톤과 뉴트론의 개수를 더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이소톱인데요. 자, 아이소톱은 뭐냐면 자, 프로톤의 개수는 같은데 뉴트론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프로톤 넘버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에이토믹 넘버랑 같다 그랬죠. 그리고 에이토믹 넘버는 그 엘레먼트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주는 넘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소톱은 지금 보시면 프로톤의 넘버는 같은데 뉴트론의 넘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프로톤의 넘버가 똑같다는 거는 그 엘레먼트의 종류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전의 아이소톱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에이토믹 매스가 1인 하이드로전인데 사실은 에이토믹 매스가 2인 것도 있고요. 에이토믹 매스가 3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엘레먼트의 종류는 똑같은데 이 매스가 다른 거, 이거를 아이소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듀테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하이드로전이기 때문에 에이토믹 넘버는 1이겠죠. 그리고 에이토믹 넘버는 프로톤 넘버랑 같으니까 프로톤의 넘버는 1일 거예요. 그죠? 자, 이 듀테리움의 프로톤 넘버는 1이겠죠. 그죠? 프로톤 넘버는 에이토믹 넘버랑 똑같으니까. 자, 근데 지금 매스가 얼마예요? 매스가 2죠. 자, 아까 매스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 프로톤 넘버 더하기 뉴트론 넘버인데 이 값이 지금 2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프로톤 넘버가 1이니까 뉴트론 넘버가 몇 개라는 거예요? 1이라는 얘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트리티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하이드로전이기 때문에 에이토믹 넘버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프로톤 넘버는 1일 거고요. 근데 지금 에이토믹 매스가 3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이토믹 매스는 프로톤 넘버 더하기 뉴트론 넘버인데 지금 프로톤 넘버가 1이죠. 이 두 개를 더했더니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뉴트론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소톱은 프로톤의 개수는 같은데 이렇게 프로톤의 개수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이 뉴트론의 개수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톤은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아톰이 뉴트럴이다라고 할 때는 그 차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톤의 개수랑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랑 포지티브 차지가 서로 캔슬 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프로톤의 개수랑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다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자, 에이토믹 넘버가 프로톤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죠. 근데 프로톤의 개수가 일렉트론 개수랑 똑같으니까 결국 그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힐리엄 같은 경우는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시면 에이토믹 넘버가 2예요. 자, 그러면 에이토믹 넘버가 2니까 프로톤 넘버도 당연히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트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렉트론도 역시 2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온이 뭔지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아이온은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뉴트럴일 때는 프로톤 개수랑 일렉트론 개수가 같은데 이런 뉴트럴 상태에서 일렉트론을 추가로 얻거나 아니면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이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렉트론을 뉴트럴 상태에서 더 얻으면 이제 N아이온이 되는 거고요. 차지는 네거티브가 돼요. 그 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캣아이온이 되고 차지는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보고 차지의 사인을 보고 일렉트론을 더 얻었는지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세요. 프로톤이 5개면 뉴트럴 상태일 때 일렉트론도 분명 5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일렉트론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2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톰의 그 차지는 뭐가 되겠어요?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자, 잃어버렸으면 캐다운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인은 포지티브가 된다 그랬어요. 그 차지의 그 사인이. 그러면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차지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N아이온이에요. 지금 보시면 프로톤이 3개예요. 그러면 뉴트럴 상태라면 일렉트론도 3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일렉트론이 5개죠. 자, 그러면 일렉트론을 2개 더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지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캐다운이 되고 뉴트럴 상태에서 일렉트론을 얻으면 N아이온이 된다. 그리고 이 차지의 숫자가 몇 개를 잃어버렸거나 얻었는지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로 이 원자와 원자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원자와 원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토믹 티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보어의 모델에서 그 궤도 넘버가 증가하면 일렉트론이 증가한다. 즉 에너지를 앱솔브하는 거고 궤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일렉트론이 이동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우리? 그 아이소톱의 개념, 그죠? 프로톤의 개수가 같고 뉴트론의 개수가 다른 게 아이소톱이고 뉴트론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토믹 매스 값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캣아이온과 N아이온의 개념. 그래서 뉴트럴 상태에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캣아이온이고 일렉트론을 얻으면 N아이온이고, 그죠? 그리고 캣아이온은 차지가 포지티브고 N아이온은 네거티브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다음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